공유 전에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세미나 학술대 같이 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하신 이승현 선생님 그리고 장소를 공간 세팅까지 다 해주신 대한연 김종락 대표님께도 이제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방금 전에 발표하신 김남시 선생님이 아담 시대 언어, 그 다음에 시그나투, 외징,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진 낭만주의 시대까지의 그 언어관 또는 문자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어떤 뭐랄까요 프로그램 상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언어관이 바뀌고 그게 소시르의 어떤 언어 내적인 관계 하고 관련된 언어관으로 변천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우연의 일치겠는데 소시르의 언어관을 비판하면서 더 확장했달까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의미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논의되었었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옐름슬레우 경우에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랄까 둘레즈 과타리 용어로 하자면 기능의 문제로 이제 이걸 전환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생산의 문제, 그러니까 뭔가 기능, 효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로 전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공유 화면에서 궁극적으로 왜 텍스트가 궁극적으로 저기 이해를 좀 도모하고 싶은 부분은 잠깐만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요 그림입니다.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걸 이 그림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그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 나오는 이제 기표, 기의, 또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위쪽에 있는 게 기의, 시니피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시니피앙이고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소시르 본인이 제시한 세 개의 그림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건 그 둘레즈 과타리의 청계곤 세 번째 편에 나오는 이 가제 그림입니다. 왕가제 밑에 이제 영어로 더블 아티큘레이션 영어본에서 온 게 아니라 프랑스어본에서 왔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 분절, 그러니까 아티큘레이션이라는 게 뭐 언어에서는 그 언어학에서는 분절이라고 하고 뭐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일단 둘을 쪼개면서 붙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시르의 기호 개념, 이 시니피언과 시니피에의 결합으로 기호를 설명하는 그 관점이 궁극적으로 이 둘레즈 과타리의 이중 분절, 이중 집계 그런 그 방식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매개가 되는 게 덴마크의 언어학자 루이스 옐름슬레우입니다. 이 옐름슬레우라는 언어학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말씀드리기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걸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그 자체로는 잠깐만 여기 아크로벳이나 이게 안 깔려 있나요? 이거 한 번만요. 이게 찾는다.
다른 파일로 지금 불렀는데요. 옐름슬레우는 둘레즈 과타리가 아직 너무 작게 보이시죠? 네. 덴마크의 스피노자주의자 지질학자라고 이제 청계곤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보다는 이 지층화. 아, 죄송합니다. 안 넣었구나. 보이시나요? 네네. 덴마크의 스피노자주의 지질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보다는 이 지층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트라티피케이션인데 이제 지층을 그 형성하는 문제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재해석하려는 건데요. 결국 지층의 과학, 지질학을 하는 게 이제 옐름슬레우의 작업의 핵심이었고 이제 둘레즈 과타리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옐름슬레우는 그 크게 중요한 저서로 이제 언어 이론 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43년에 덴마크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1954년에 언어의 지층화라는 비교적 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내내 이제 진행된 사항이 그리고 이론을 언어의 지층화라는 문제로 이제 정교화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은 최근에 근대 철학이라는 그 학술지에 이제 그 수록이 뭐라고 하죠? 그 통과가 돼가지고 이달 말에 4월 말에 출판되니까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발표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그 점을 좀 그 논문을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죽었을 때 이제 미국의 제자인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문장을 인용하면서 글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용을 보시면 언어는 우리가 세계를 착상하는 형식이다. 언어의 사실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객관적이고 최종적인 인식 이론은 없다. 언어학 없이는 철학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좀 곰씹어 보니까 인식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글 맨 마지막에 적는 것처럼 존재 발생의 이론도 역시 언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안 된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어가 아니라 이제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통해서 존재 발생의 이론을 정립하려고 하는 게 둘레즈 과타리가 옐름슬레우의 언어학을 통해 이렇게 발전시키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옐름슬레우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맨 앞에 제가 이제 글을 한 구절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둘레즈 과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건 과타리입니다. 과타리는 둘레즈와 만나서 안티오디푸스를 이제 출판할 때까지 노트를 작성하고요. 그 노트를 나중에 이제 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해서 출간하게 됩니다. 본인이 아니죠. 죽은 후에 노트 이름이 에크리프 랑티드프, 안티오디푸스를 위해 쓴 기록들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공개되면서 둘레즈 과타리의 관계 그리고 이제 과타리의 역할 이게 재부각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옐름슬레우 언어학을 다룬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기호론이라는 소시르의 미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여겼다. 일반 기호론, 그러니까 언어학을 확장해서 기호 일반의 이론을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죠. 언어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귀착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수적으로 유한하고 탈영토화한 의미 없는 형상들에서 출발해서 이거 뭐냐면 가령 뭐 컴퓨터 프로그램 아까 김남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되게 유한한 명령어들과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걸 막 조합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보자면요. 수적으로 무한한 기호들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기능들, 이거에 이제 어떤 생산의 범위가 국한된다면 우주를, 즉 우주의 존재를 구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옐름슬레우가 도전했던 기획이고 최종적으로는 들레즈 과타리가 기계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완성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사례를 드는 게 DNA, RNA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표기, 에크리티르. 뭐 문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화했으니까요. 이런 표기에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DNA, RNA는 4개의 그 염기 갖고 막 무수한 생명들을 다 조합해내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제 일종의 우주론, 존재 발생론 이런 거까지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게 과타리의 생각이었고 그걸 둘레즈가 이제 실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언어를 정의하는 것은 의미작용이 아니라 형상들의 유한한 기계에서 출발해. 아까 이제 A, B, C, D 뭐 몇 개 기본 함수 이런 거에 출발해서 기호들의 흐름의 무한함을 생산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의미 이해가 아니라 생산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본질이고 모델 일종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일반의 모델이 되는 게 언어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한한 그 의미 내용 이런 것들을 생산하죠. 바로 이제 그거를 언어 바깥의 영역까지 확장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둘레즈 과타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 중에 하나는 종교학의 창시자를 보통 이 독일계 영국인 막스 밀러라고 하거든요. 이 막스 밀러가 사실은 이 언어의 지층화라는 명칭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흥미로워서 찾다 보니까 나와서 조금 여기다 적었고요. 윌렘슬레우 이론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레즈 과타리가 해석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는 좀 짚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다양한 언어로 이 동일한 뭔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I don't know, 뭐 준누세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 몰라라는 말이죠.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언어들의 공통된 그 무엇을 옐름슬레우는 요지라고 이제 부릅니다. 영어로는 purport인데요. meaning하고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그냥 상스라고 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이 지금 그 무엇 요지라고 제가 번역한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같은 말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번역본이라 할지라도 같은 저기 영어 번역 그 덴마크어를 번역한 판본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보는 게 프랑스어를 보는 것보다 좀 낫고 심지어는 과타리가 읽은 프랑스어 본보다도 이 영어를 참조하는 게 더 어떤 의미의 변경이랄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불어로 썽스라고 얘기했던 영어로 이제 센스, 미닝 정도로 얘기했던 그것을 1943년에 언어이론 서설을 쓸 때는 이렇게 놔뒀지만 나중에 1954년에 언어의 지층화라는 논문을 쓸 때는 이 옐름슬레우가 마띠에르, 그 논문은 불어로 되어 있거든요. 마띠에르로 바꿉니다. 진료, 재료, 진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천을 살피는 데는 텍스트들을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저기 말씀드릴 건 기호라는 말을 이해할 때 그 옐름슬레우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호보다 더 중요한 게 기호 함수다. 사인 펑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인 펑션. 그러니까 그럼 뭐와 뭐의 함수냐? 함수라는 게 뭐와 뭐의 관계를 엮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가 내용이고 다른 하나가 표현입니다. 내용과 표현이라는 걸 각각 도입해서 그것 간의 함수.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시를 하면 기의, 기표 이 두 개의 결합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의,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컨셉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시니피에죠. 시니피에에 해당하는 거를 그 내용, 콘텐트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시니피엉, 이 영어로 이제 기표, 시그니파이어에 해당하는 거, 영어로 어쿠스틱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 그거를 익스프레션, 내용이라고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표 기의 쌍을 표현과 내용의 쌍으로 이제 바꾸는 게 옐름슬레우의 작업이었고 그 단지 바꾼 것뿐 아니라 그 둘의 함수 관계를 통해서 기호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과탈이는 어떻게 이걸 그 아까 말씀드린 텍스트에서 어떻게 이제 나름으로 이제 가져오느냐? 조금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보겠습니다. 기호, 더 정확히 말해 기호 함수는 내용 평면과 표현 평면을 동시에 생산한다. 근데 이 내용 평면과 표현 평면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야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호 함수가 이 내용 평면, 표현 평면을 생산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호 함수 없이는 내용, 표현 이런 것들은 없다. 의미가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 더 중요한 거는 기호 함수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제가 표로 그렸는데요. 기호 함수는 내용 평면과 표현 평면을 생산합니다. 동시에. 왜냐면 둘을 관계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관계 맺는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게 A와 B를 관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작동함으로써 비로소 A라는 것도 B라는 것도 생겨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수가 먼저인 거죠. 기호 함수가.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평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 형식과 실체라는 이제 두 개의 구분이 가능하고요.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형식과 실체가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호 함수는 한편으로는 내용 평면과 표현 평면을 동시에 생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층 더 들어가서 내용 형식과 내용 실체를 생산함으로써 내용 평면을 생산하고 마찬가지로 표현 쪽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층이 나눠져서 이걸 두 번 나눈다. 그래서 이중 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중 분절이라는 표현은 들레주 가타리가 썼고 나중에 마르티네라는 언어학자가 그 말을 썼지만 실제로 옐름슬레우는 이중 구별이라는 표현이다. 더블 디스팅션.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잘라서 뭔가 보세요. 떡이 있어요. 떡을 자르기 전까지는 두 조각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용을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집게라는 이 가재의 집게라는 뭐랄까 비유도 아니죠. 실제로 자르면 잘라지니까요. 그 두 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두 개 잘라진 조각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얘가 뭔가 개입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정형의 진료, 아까 퍼포트라고 제가 요지라고 불렀던 거에 해당하는 진료가 있는데 그걸 자르는 그걸 자르는 걸 이제 형식화라고 합니다.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실체가 이제 딱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글, 과타리의 글 조금 읽자면요. 옐름슬레와 내재성은 과타리가 옐름슬레 언어 기억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수용하고 들레즈에게 알려준 기록이다. 일종의 편지처럼 썼습니다. 과타리는 기호 함수를 기호 기계라는 말로 바꿉니다. 마신 세미오틱 머신. 들레즈와 과타리의 기계 혹은 추상적인 기계 개념은 여기서 기인한다. 그래서 과타리는 옐름슬레의 형식은 우리의 코드다.
그리고 옐름슬레우의 실체는 우리의 흐름이다. 그것은 같은 기계, 즉 기호 기계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실체 개념은 이중화됩니다. 한편으로는 진료예요, 진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실체 개념이 있는데 그건 뒤에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내용 이런 것들을 구분했지만 실제로 내용과 표현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용 자리에 있던 게 이번엔 표현 자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용 표현 말고 A, B 이런 식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옐름슬레우까지는 이게 약간 모호하게 남아요. 본인이 구체적인 어떤 뭐랄까 실증 작업 이거를 하는데 이제 시간도 부족했고 자꾸 이 소시르를 언급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꾸 이건 기표고 이건 기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치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 과타리는 옐름슬레우가 더 깊게 들어가서 이 모든 걸 해체하는 지점까지 간다. 내용이 실체자 내용이 표현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나아간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림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요 4번에 해당하는 거랑 요 두 번째 줄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험수가 하는 일은 내용 평면, 표현 평면을 먼저 만들어 낸다기보다는 내용 형식과 실체를 만들어내고 한편으로 표현 형식과 실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내용 평면과 표현 평면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나중에 진료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고까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도덕의 지지라 그 청계권 세 번째 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옐름슬레우는 진료, 내용과 표현, 형식과 실체 등의 개념으로 온전한 격자판을 구성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지층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다음에 이중 구별은 이중 분절로 바뀌었고요. 기호 함수는 기계 또는 추상적인 기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함수란 말이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영어로는 펑션이죠. 펑션은 기능으로 한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함수로 번역하기도 하죠. 이제 기능이란 말을 할 때는 그게 뭔가 실제 작동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서양 언어에서는 기계란 말하고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호, 기능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함수란 말이 더 적합해서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기계로 옮겨가는 데에는 평소 이 과타리가 갖고 있던 기계에 대한 관심하고 어우러져서 기계로 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제 그림으로 다시 이제 오면요 거의 뒷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소시루 이후에 특히 락강이 이 기표와 기의 관계에서 이제 기표의 우위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당장 우리가 접하니까 쉽게 알 수 있지만 뒤에 숨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이 개념은 잘 모르니까 기표가 기표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사슬로 감으로써 결국 이 수직적인 위계가 이제 잔존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그에 반해서 들레즈 과타리가 가진 전략은 소시루와 락강을 한쪽으로 치우고 옐름슬레우를 다른 편에 위치시킴으로써 그건 언어학 내부에서 수용된 역사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직적인 어떤 위계를 또 초월적인 위계를 지워버리고 뭔가 언제든지 호환 가능한 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스피노자의 그 면모다. 왜냐하면 스피노자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 평행론이라는 거는 어떤 이 공간 속에 펼쳐져 있는 그 연장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과 우리의 비공간적인 어떤 거지만 있는 그 생각 이 둘이 동시에 간다, 나란히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란히 간다는 건 뭐냐면 신의 동일한 생산 활동을 통해 동시에 생겨난다, 생산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 예를 들면 간에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어. 그냥 우주의 생산의 과정의 표현 형태에 불과해요. 바로 이제 이거 비슷하게 마치 이제 지퍼를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앞면 뒷면이 다 동시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고 비슷한 거죠. 이 이중 분절은 이제 그런 식의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옐름슬레우를 스피노자주의자로 이제 바꾼 게 들레주 가타리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말씀드리기, 요거 하나 정도는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의 이 분절 작용에서 첫 번째 작용의 실체와 두 번째 작용의 실체가 서로 다르다. 첫 번째에서의 서브스탄스, 그럼 재료에 더 가깝습니다. 그 재료가 일정하게 형식이 부여되면 어떤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모래가 쌓여서 적절하게 거기 압력이 가해지면 사암이라는 암석이 돼요. 그랬을 때 그 암석은 여기에서는 이제 표현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이런 재료로 구성된 표현 실체다. 내용은 모래다. 이렇게 내용 실체는 모래고 표현 실체는 암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암석이, 표현 실체였던 암석이 특정한 형태로 다시 형식화돼요. 가령 이 건물의 벽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표현 실체 자리에서 내용 실체로 바뀌고, 그것의 표현 실체는 이 건물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강의실 형태로 기능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사람을 감금하는 시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시키는 사람들, 그런 시설도 될 수 있고요. 그 각각에 따라 다른 표현 실체가 산출됩니다. 학교나 강의실, 그 다음에 감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공장 등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병영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 이걸 구성하고 있는 내용,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회적 기능이 여기에 부여되느냐에 따라 이제 각각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들레즈 가타리, 특히 들레즈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푸코의 감옥 분석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일 재밌게 느끼는 부분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 사회를 관통하는 추상적인 기계에 따라 사회 전체에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특정 뭐 가령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기능하는 게 아니고요. 가령 지금 2022년에 한국 사회라면 한국 사회 전체를 또는 지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생산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추상적이지만 곳곳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이다라고 그 추상적인 기계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밝혀내는 건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각자의 생성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사회 전체를 가로지르는 내용의 생산과 표현의 생산이 있다. 마지막 두 문단을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레저 가타리의 도덕의 지질학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층화 이론, 즉 진료, 내용과 표현, 형식과 실체에 대해 살폈다. 옐름셀러의 기호 함수 개념은 들레저와 가타리한테 기호 기계를 거쳐 추상적인 기계로 가공된다. 도덕의 지질학은 세 개의 거대 지층인 물리화학 지층, 유기체 지층, 기호사회 지층을 다루는데 이 셋을 관통하는 것이 기계의 작동, 즉 지층화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한 이제 중요한 분석 도구를 마련했다. 마지막입니다. 옐름셀러의 언어 분석은 언어 생산의 논리를 알게 해주며, 제가 맨 앞에 인용한 것처럼요, 궁극적으로는 의미론의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일반 기호 이론으로 인도한다. 들레저 가타리는 기호 이론을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작동 원리 또는 존재 생성의 원리로 격상시킨다. 최소의 요소들로부터 우주 속 무한한 생성을 설명하는 원리, 들레저 가타리가 옐름슬레우한테서 찾아낸
교훈이 그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앞서 작년에 발표했던 그 르로아 그루앙 이제 하고요. 이번에 이제 발표한 옐룸슬레우 이론 이런 것들이 들레즈의 기계 철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원을 받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프로그램에 이제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들레즈의 기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그런 학자들을 제가 이제 5년 동안 계속 소개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기계 철학이라는 어떤 큰 틀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